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을 오늘 진행하게 될 저는 강사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블로그 상위 노출 및 홍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50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블로그란 뭘까요? 우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웹 플러스 로그 요거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웹은 뭐죠? 웹은 인터넷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로그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기록하다라는 게 바로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브이로그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비디오 로그, 비디오로 영상으로 기록하다라는 게 브이로그입니다. 그래서 웹로그, 블로그는 인터넷에 무언가를 작성하다라는 뜻인데요. 최신 글이 위로 올라오는 형태의 이런 기록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인터넷 일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던 기업이 운영을 하던 일기를 쓰듯이 꾸준히 썼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블로그이고요. 개인은 일기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일지라고 보시면 좀 더 좀 블로그를 이해하시는데 또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분이 에번 윌리엄스라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블로그라는 서비스를 처음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블로거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따로 있지만 블로그라는 플랫폼, 블로그라는 것을 처음 만든 서비스로 만든 사람은 이 에번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트위터도 창업을 하시고 잭 도시와 함께 창업을 하시고 또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브런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는 미디엄이라는 비슷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블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보면 여기 글 써 있는 것처럼 블로그는 일기처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진 웹페이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기를 한 장씩 쓸 때마다 웹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불리려면 우리가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라고 불리려면 일정한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최신 글이 위로 올라오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고유 주소가 다 있다든지 그 트랩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엮인 글 예전에 이제 엮인 글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 중에 가장 블로그에 강력한 게 글을 하나씩 쓸 때마다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드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의 검색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 메인만 잘 노출이 됐고 세부 페이지들은 잘 노출이 안 됐었는데 블로그는 글을 쓸 때마다 홈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검색이 잘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다 이 블로그로 만든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 창업했던 스타트업 미디어인 이 플랫텀이라는 곳도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 CMS 툴로 만들었고요. 서울시 홈페이지나 뭐 대기업 이런 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 플랫폼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 파워블로거가 된다든지 요즘 또 네이버에서는 개인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자격을 또 주어지죠. 그런 인플루언서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블로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뭐죠? 뭔가 좀 어렵다. 그죠? 좀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 텐데 그런 거를 좀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블로그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요즘도 블로그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08년도에 개인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블로그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어떤 얘기냐면 이제 블로그는 끝났어 라는 것을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아, 블로그는 이제 끝났어. 누가 아직도 블로그를 해? 그런 얘기를 2008년도에 들었는데 지금 어떻죠? 지금도 블로그는 계속 하고 있죠. 블로그라는 것은 플랫폼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망해도 아니면 다음이 카카오가 망해도 블로그라는 것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블로그를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객이 블로그를 보고 들어온다면, 특히 블로그가 노출되는 검색 엔진에 검색해서 들어온다면 블로그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는 개인과 기업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블로그란 플랫폼이 있는 거고 개인이 사용하면은 그냥 개인 블로그인 거고요. 기업이 사용하면 그냥 기업 블로거인 거죠. 따로 어떤 이런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개인 블로거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를 운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자기의 블로그를 운영해서 인생이 바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게 블로그로 꿈을 이루는 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제 주변에는 정말 인생을 변화시킨 블로그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킨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가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갔을까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지금 장표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씁니다.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찾고 매일매일 글을 쓰면 브랜딩이 되고 그럼 브랜딩이 되면 이제 노출이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게 수익이 생기니까 지속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새 이제 명성을 얻게 되면 어떤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저는 TV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TV 보는 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이제 등짝 스매시를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시고 TV를 이제 거실에서 띄어서 밥 먹으면서도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TV를 띄어서 창고에 막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TV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학창 시절 때 못 보던 TV를 내 마음껏 보자라고 해서 TV를 열심히 봤는데 그걸 보다가 한번 이제 블로그라는 게 있어서 내가 봤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런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네, 시청평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보자고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는 TV였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되게 미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TV를 좋아했기 때문에 TV로 주제를 잡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본 곳에 대한 리뷰를 이제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글이 하나씩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이 블로그는 TV에 대한 평론을 남기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브랜딩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글을 계속 이제 쓰면 홈페이지가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검색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방문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조금씩 생겼는데 제가 처음 블로그를 통해서 2008년도에 얻었던 수익이 얼마냐면 3,000원이었습니다. 글을 써주면 이제 3,000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글을 내가 시청평을 쓰는데도 돈을 주네 이런 수익도 있었고 시청평을 계속 쓰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연예인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PD분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아주 자그마한 소소한 행복이지만 그게 계속 꾸준하게 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고요. 그게 이제 쌓이면서 명성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TV에 방송에 이제 대중문화 평론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막에 뭐 대중문화평론가 이종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문화평론가로서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취직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도 할 수 있었고 책도 쓸 수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블로거 분들이 개인이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얻기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는 다른 점은 아무리 유명인이 블로그에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도 그 사람의 블로그가 금방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글을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써야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유명해지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 유튜브 개설했어, 인스타그램 개설했어 라고 하면 뭐 팔로우 수가 갑자기 확 늘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는 글을 꾸준히 써야만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기업 블로그가 되려면 우선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걸 듣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내가 뭐 일이라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표, 그리고 타겟, 그리고 컨셉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계속 꾸준하게 쓰다 보면은 브랜딩이 되고 노출이 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아주 작은 목표가 되는데요. 아주 작은 매출 혹은 아주 작은 문의 혹은 방문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블로그가 효과가 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글만 썼을 뿐인데 고객이 오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꾸준하게 블로그를 작성하기 시작하다 보면 명성을 얻게 되고 그 명성을 통해서 얻는 것은 기회인데 그 기회는 기업에게는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내 블로그의 영향력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도 우리가 우리 기업 블로그에 적으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글을 꾸준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블로그 마케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업 블로그 운영이 있습니다. 기업 블로그 운영은 내 회사에 우리 점포에 이런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컨텐츠도 직접 작성하고 댓글도 직접 달아주고 전략도 직접 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업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저희 같은 대행사에다가 맡겨주시기도 하죠. 두 번째는 파워블로그,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파워블로그 마케팅도 있죠. 여기 장표에 나온 거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 대행해주는 가격표예요. 굉장히 비싸죠. 물론 여기는 이제 좀 하루에 방문객이 꽤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진행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알리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영향력을 활용하고 싶을 때 이 파워블로거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지금 막 런칭되거나 아니면 점포가 딱 오픈되는 시점에 내가 준비된 게 없거나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준비된 게 없을 때 그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그 분야에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를 섭외를 해서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우리 거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물론 원고료를 드리고요. 다음은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좀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보다는 그냥 일반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원고료를 드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제품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레뷰라든지 뭐 아니면 시즈블로거라든지 이런 여러 모두의 블로그라든지 여러 이런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뭐 연 단위로 해서 뭐 한 달에 몇 명씩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진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죠. 그런 연락들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우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블로그의 영향력을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 내가 올려놓은 캠페인에 신청한 사람들을 선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 플랫폼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알아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골라야 됩니다. 누구를 골라야 되냐면 그 신청한 블로거들의 블로그에 다 한 번씩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한 최신 글, 전체 보기에서 최신 글에서 한 3개 정도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글의 제목에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제목의 제일 앞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가 혹은 3페이지 안까지 해서 나오는가. 3페이지 이후에 나오면 검색 노출이 잘 안 되는 블로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 한 3개 정도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안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분을 섭외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업체한테 맡겨버리면 이제 노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꼭 직접 선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검색 노출이 됐을 때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고객들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들어가서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컨텐츠들 내용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 또 사진의 퀄리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온라인은 사진이 거의 전부예요. 동영상 아니면 사진,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우리 제품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다죠. 음식이라면 음식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와 좋은 카메라로 찍는 거와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심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과는 우리가 봤을 때 확연히 다르고 그게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잘 못 찍거나 혹은 퀄리티가 너무 낮거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하면 그분이 상위에 노출이 돼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로거들은 한번 발행을 하면 삭제를 안 해줍니다. 수정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낙장불입인데 네이버에서 싫어합니다.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블로그에 페널티가 가해지기 때문에 개인 블로거 분들이 그렇게 발행을 한 이후에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삭제를 요청했을 때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블로그 체험단이 있다라는 거, 아마 가장 많이 소상공인 분들이 접하시는 게 블로그 체험단일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내가 직접 수고스럽더라도 선정을 해야 된다. 블로거들 선정해야 된다. 들어가서 최신 글 3개 보고 글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좋은 블로거를 선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서포터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블로그 체험단이랑 좀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블로그 서포터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이제 블로거 분들을 한 5명 혹은 10명 이 정도 선정을 해서 한 6개월, 1년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2달에 한 번씩 제공한다든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이든 그 방역 수칙 안에서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두면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한 건이 진행된 이후에 그 사람을 다시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쟁업체 거를 하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블로그 서포터즈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좀 친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업체 거를 써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역에서 로컬에서 어떤 이제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포터즈를 하면 카페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을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에다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블로그 서포터즈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봤는데, 우선 기업 블로그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한번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네이버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 네이버 블로그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를 선택한다. 그러면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플랫폼이 있고 브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해외 플랫폼엔 또 다른 서비스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로컬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인 이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중이 훨씬 더 높은 네이버, 대부분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은 이 검색 노출에 잘 되고 특히 네이버 검색 엔진에 노출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플랫폼의 그런 에디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맞춤법 검색이나 이런 게 다른 블로그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글 폰트 이런 거 당연히 잘 적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티스토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네이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블로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단점은 네이버 안에서만 너무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너무 많아요. 소문들이. 그래서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블로그 마케팅 방법 너무 알고 싶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부디주 대표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하시거나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도중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 네이버의 블로그를 만드셨다면 네이버 블로그는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심을 수가 없고요. 뭐 홈페이지처럼 활용하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런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PC에서만 보이긴 하지만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처럼 클릭하면 이제 클릭이 아웃 링크까지 다 되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블로그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키워드를 추출을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이버에서 우선 어떤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 건지 굉장히 많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키워드를 뽑아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명을 넣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명을 넣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고객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에서 조회했을 때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도구에서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수집을 해서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 키워드는 두고두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파워링크 광고를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 하실 때에도 해시태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 검색어들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파워링크가 첫 번째 나오고 뷰가 두 번째 나오고 이미지가 세 번째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제주도 저지리 한 달 살기를 보시면 뷰가 제일 첫 번째 나오죠. 이거는 이제 광고를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뷰 섹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먼저 우리가 저지리 한 달 살기라는 걸로 키워드를 잡으면 그러면은 우리 뷰가 제일 상위에 올라가서 광고 영역에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키워드를 추출을 했다면 다음에 선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키워드부터 잡아 나가야 되는가라고 라는 것을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우선 날짜를 우선 보시면 이렇게 남선면 맛집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 2020년 4월 1일 그리고 2020년 9월 5일 그리고 2019년 3월 30일 2020년 12월 31일 해서 제일 오래된 게 뭐죠? 2019년 3월 30일에 쓴 게 가장 오래된 거죠.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은 성산일출봉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2021년 6월 24일 18시간 전, 2일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남선면 맛집이라고 검색한 곳은 2019년 3월 30일에 있는 저 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메인 페이지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죠. 성산일출봉 맛집은 어떻죠? 네. 2일에 한 번씩 계속 작성을 해줘야 돼요. 제일 오래된 게 2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회전 주기를 한번, 컨텐츠의 회전 주기를 보고 이제 오래된 게 많이 남아있는 키워드를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일일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사장님.com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노출이 PC 섹션에서는 뭐가 먼저 되는지, 뭐 통합, 쇼핑, 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문서 수도 볼 수 있고 한 달 검색을 몇 명이 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쇼핑 쪽에서는 상품 수가 몇 개 되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어떤 게 좋은 키워드고 어떤 게 나중에 좀 잡아야 되는 키워드인지를 선별을 하려면 통합 조회수와 블로그 문서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에서 된 거냐면 블로그 문서 수를 작성한 문서 수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달에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조회수가 훨씬 더 많으면, 그러면 우리께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는데 보통 이제 2배 정도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눈꽃 빙수 기계,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눈꽃 빙수 기계라고 검색을 하면 한 달에 키워드를 조회하는, 모바일과 PC를 조회하는 사람이 총 합쳐서 3,270명입니다. 근데 블로그 문서 수는 여기 써 있다시피 14,429명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나눠보면 0.2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좋지 않죠? 0.2명 정도가 보는 거예요. 조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한 글자만 빼면 눈꽃 빙수기계랑 눈꽃 빙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눈꽃 빙수기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기는 키워드 통합 조회수가 2870건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문서 수가 12,208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면 1.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7배 정도 문서 수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께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추출해 놓은 키워드들 중에 이 조회수가, 문서 수보다 조회수가 더 많은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먼저 잡아 나가면 훨씬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키워드인데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선별한 키워드들을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월 노출, PC랑 모바일 합친 거, 혹은 우리 고객이 모바일에서 많이 본다고 모바일에서 오름차순, 혹은 PC로 많이 본다 그러면 PC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거를 거꾸로 하세요. 조회수가, 한 달에 조회수가 높은 것부터 또 유명한 키워드죠. 이런 것부터 잡아 나가시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맛집, 강남 카페 이런 거를 먼저 잡아가시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검색 엔진이라는 게 검색 엔진도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또 카카오에서도 이제 다음이라는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구글에서도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들은 검색하는 사람이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거기에 검색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값이 나와야 만족을 하겠죠. 내가 강남 맛집을 검색을 했는데 강남에서 제일 맛없는 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마포의 맛집이 나온다든지 이런다면은 그 검색 엔진의 결과값에 만족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있으니까, 대체제가 있으니까 다른 검색 엔진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검색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원하는 검색 결과값을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컨텐츠를 상위에 노출시켜줘야 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컨텐츠를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직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희가 자주 보고 매일 보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속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되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의 글도 검색 엔진에서 신뢰를 가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가, 얼마나 자주 블로그에 글을 쓰는가, 또 댓글은 얼마나 이제 소통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고 있고 이웃이랑 이렇게 교류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거를 위에다 올려주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에 지금 만든 블로그의 글을 이제 상위에 노출되길 기대하면은, 만약에 노출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품질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그런 지수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이 조회수부터 먼저 타겟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시면 월간 조회수가 뭐 한 200 정도 되는, 아니 뭐 제주로 여행 이거 보면은 통합 조회수가 한 200 정도 되죠. 이거를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잡는다는 얘기는 제목의 제일 앞에다가 이 그 키워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제주로 여행 뭐 어떻게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중에도 이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노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1페이지 안에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3페이지 안에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200 정도는 잡을 수 있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00짜리를 잡아왔는데 500짜리는 검색 엔진 결과에 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500까지는 안 되는구나. 200짜리나 300짜리를 더 잡아보자 라고 해서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달에 200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보겠죠. 방문객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다음에 500짜리도 잡을 수 있고 1000짜리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0만짜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아예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문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도, 아무리 글을 작성해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도 꾸준히 글을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이제 유명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가 프로가 될 수 있는, 또한 기업이 무료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플랫폼으로 가장 좋은 곳이 블로그라고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컨텐츠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컨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획을 할 때 우선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있으면 직원분들과 함께 우리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까 막 아이디어를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던져보는데, 뭐 타겟 고객, 서비스, 회사를 기준으로 고객이 공감할 만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제목으로 강제로 내용을 발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들어가서 기사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 글들의 제목을 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목들을 쭉 뽑아왔는데, 포털에 그 메인에 이제 뜨는 기사나 이런 제목들은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싶게끔 편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에 노출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거는 뭔가 이제 에디터들한테 픽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제목은 클릭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손본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벤치마킹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캡처를 해서 그날에 나왔던 기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빼는 거예요. 단어로 된 거를 다 빼고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제주도 흑돼지 돈가스 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인 제주도 흑돼지 돈가스, 요걸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보시면 3D 프린팅으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 써 있는데, 이거를 키워드를 으로 만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 뭐 이렇게, 아니면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제주도 흑돼지 돈가스 맛집, 제주도 흑돼지가 맛있는 까닭은 일반 돈가스보다 제주도 흑돼지가 더 좋다, 뭐 이런 거, 다 넣어볼 수 있죠. 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봤을 때 요 제목은 되게 재밌고 내가 좀 써볼 만한데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강제로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발상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제목으로 강제 발상하는 컨텐츠 기획법입니다. 또 이제 경쟁업체 블로그가 있으면 경쟁업체 블로그 중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반응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컨텐츠가 우리 같은 고객이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건 먼저 글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는 컨텐츠를 좀 미리 작성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매일매일 글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바쁜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블로그 만들자마자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글을 좀 비축해둘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40개 정도를 미리 써놓습니다. 대행 의뢰를 받으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5일 정도 이후에 시작을 해요. 15일 정도 안에 저희가 컨텐츠를 한 40개를 미리 만들어 두고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글을 작성하는데 바쁜 날에는 못 쓰잖아요. 그런 날에 하나씩 곡간 빼먹듯이 하나씩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발행 스케줄을 작성해 놓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에디터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에디터의 블로그 에디터인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글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감을 클릭한 다음에 키워드를 여기 사진을 클릭해서 키워드를 케이크라고 검색을 하면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라이선스의 무료 부분만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여기에 사진이 바로 입혀지는데 이런 사진들은 저작권이 다 해결된 사진이에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지 뭐 어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죠. 아니면 이미지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미지 스탁 사이트들 같은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CCO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CCO 라이센스는 제공되는 저작물의 모든 저작권 및 저작 인적권을 포기하거나 기부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CCO 라이센스를 이렇게 모아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여기 나오는 사진은 약간 아마추어 사진 작가분들이 뭐 이제 찍은 사진들이라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미리 캔버스 같은 것도 교육을 받으셨는데 거기도 이런 CCO 라이센스 혹은 라이센스가 이런 저작권이 해결된 그런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해 주셔도 좋겠죠. 다음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컨텐츠의 글의 분량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 우선 A4지로 텍스트만 한 반장 이상 혹은 한 장 정도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3장 이상 넣기를 권해드리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블로그는 사진이 없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은 제가 글을 보시면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이 300개의 글을 이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블로그를 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텍스트만 적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검색에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퀄리티를 판단할 때 이미지와 이런 텍스트의 양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텍스트는 A4지 반장에서 한 장 정도 그리고 이미지 3장 정도 넣어주시면 3장 이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매일 하루에 많이 쓰면 5개까지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발행하시지 마시고 시간 텀을 두시고 발행하면 좋고요. 보통은 그냥 일주일에 5개 월화수목금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주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작권 위반을 했을 경우에 큰 비용을 치를 수가 있어요. 저도 저작권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초창기에 그때 300픽셀짜리 아주 작은 초코 케이크 사진을 하나 썼었는데 합의금으로 부른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5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작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퍼온 거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네이버 에디터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CCO 라이센스 아니면 직접 구매한 라이센스가 있는 혹은 자기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글쓰기 이런 구성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의 흐름대로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글쓰기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 좀 더 빨리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성보다는 공감성.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에 있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블로그인데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보다는 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글들도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면 일반 사람들도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블로그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랑보다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초반에 2012년에 블로그 운영했을 때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20억 투자 유치.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배달의 민족이 20억 투자 유치를 받은 거는 뭐 대단한 일이긴 한데 나랑은 뭐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댓글도 없고 역경글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투자 유치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썼다면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투자 유치 받은 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투자 유치 받았어요 라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 공감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랑보다는 스토리텔링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의 파일명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넣어주는 것도 반영이 된다고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아니다, 맞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파일명도 키워드를 넣어주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 올릴 때 주의할 점은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의 제목, 캡션, 태그, 파일명에 다 키워드가 들어가주면 좋고요. 그리고 캡션은 이미지 단위로 써주셔야 되고 크고 선명한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지 내에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텍스트 이렇게 뭐 중고차는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분 이내 시작, 15분 안에 작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책을 두 번째 책 블로그 포스팅 이기는 전략을 했을 때 메인 내용이었어요. 이 1분 이내 시작은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백지 상태로 있을 때 1분 이내 시작해야 되고 15분 안에 글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경우는 5분 이내에 시작해야 되고 40분 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책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제 평이 별로 안 좋죠. 너나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느라 또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을 쓰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글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블로그 글쓰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무시하고 나중에 맞춤법 검사기로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15분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미완성 상태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2탄 내일 이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말씀드린 이 C랭크라는 곳에서 이 체인이라는 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 분석 도구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썸트렌드라는 곳에서는 검색을 하면 연관어 맵, 그리고 순위 변화, 긍정, 부정 분석, 언급량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키자드라는 곳을 사용하면은 여기에서는 블로그에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서 단어를 어떤 거를 몇 번 반복했는지, 사진을 몇 장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C랭크라는 게 현재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좋은 퀄러티를 검색의 퀄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데 2016년 7월에 C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고요.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으로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 이 3가지를 합쳐서 C랭크, 크리에이터의 랭킹을 정해준다라고 해서 C랭크라고 하는데 컨텍스트는 맥락이죠.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 요리 블로거면 요리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지, IT면 IT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지 이런 맥락을 본다는 거고요.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문서를 본다는 거예요. 문서의 품질이 어떻게 되는가? 이 품질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진이 고해상도인지 아니면 텍스트의 양이 얼마나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인이 되게 중요한데 체인은 연쇄 반응을 보이면서 소비 생산되는 정도예요. 여러분들 여행 블로거나 뭐 아니면 다른 블로거를 보면 예를 들어 뭐 보라카 1일차 그러면 그 다음에 2일차, 3일차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 블로그에서 계속 타고 넘어가면 오른쪽 아래에 이웃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뜨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블로그에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하느냐 이거를 체인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글을 쓸 필요가 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더 이상 못 쓰겠으면 내일 이 시간에 또 쓰겠습니다. 2탄을 기대해 주세요. 라고 하고 또 그 다음날에 쓰면 그 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날 글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체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요. 핵심은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가 이게 메인입니다. 이 C랭크에 더해서 다이아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2018년 6월에 적용이 되는데요. 뭐 딥 인텐트 애널리시스라는
이 다이아라는 알고리즘은 C랭크를 보완하는 로직인데 그 중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서에 대한 랭킹을 반영하는 거고요. 문서의 주제의 적합도, 그리고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 어비중 척도, 독창성, 적시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컨텐츠의 품질 지수를 본다고 보면 되는데 C랭크는 출처의 신뢰도를 보는 거고요. 이 문서의 품질은 다이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2020년 11월에는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이 다이아 플러스라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AI라든지 딥매칭, 패턴 분석, 동적 매칭 이런 것들이 더 적용이 돼서 질문의 의도, 키워드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적합한 컨텐츠를 노출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없으시면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오늘 이제 준비한 걸 좀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블로그는 꾸준히 오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원하는 검색 결과값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편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원할까를 생각하고 글을 작성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그러면 영향력을 갖춘 그런 기업 블로그를 만들게 되고 그거는 마케팅 비용의 감소라는 그런 효과 또 매출의 증대로 이어질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